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그제 판문점 회동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에게 이번 만남을 갖자고 요청한 건 매우 훌륭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감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모두를 위해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말해 판문점 회동을 계기로 재개될 북미 실무 협상의 실질 성과에 대한 기대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제 판문점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사실상 3차 정상회담을 하고 떠나기 직전 문재인 대통령과 귓속말을 나눴습니다. 북미 정상회담 관련 중요 내용이었다고 청와대가 밝혔는데 공개 안 된 회담 결과나 김 위원장의 메시지 전달이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생산에 필요한 핵심 소재 3개의 한국 수출을 제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보복 조치를 여러 차례 경고해왔고 우리나라만을 겨냥해 제재를 가한 점으로 미뤄 보복 조치가 분명해 보입니다. 한국 기업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에 우리 정부는 즉각 일본 대사를 불러 항의하고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 등의 대응 조치와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품의 대일 의존도가 높은 업계는 타격을 우려하면서도 일본의 일방 조치에 대비해서 수입선 다변화와 국산화 개발 등을 추진해왔다는 입장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수만 명이 기본급 인상, 정규직과의 수당 차별 해소 등을 주장하며 내일부터 사흘 동안 파업을 벌입니다. 당국은 급식과 돌봄 공백에 대처하기 위해 파업 미참여자들을 활용해 도시락으로 급식을 대체하거나 단축 수업 등을 하기로 하고 비정규직 연대회의에 막판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중국으로의 주권 반환 22주년인 어제도 홍콩 시민 수만 명이 범죄인 인도 법안 완전 철폐와 행정장관 사퇴 등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일부는 국회 격인 입법회 건물을 점거했다가 경찰에 해산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일 화요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판문점 회동에 만족감을 드러내며 북미 협상 낙관론을 폈습니다. 미국 언론에선 이번 회동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승리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워싱턴에서 김희준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김정은 위원장에게 잘 보도됐던 이번 만남을 갖자고 요청한 것은 매우 훌륭했다. 모두를 위해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다. 역사적인 판문점 북미 정상회동 뒤 백악관에 돌아온 이튿날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입니다. 전날 백악관 도착 직후엔 판문점 방문 영상을 올리고 사흘간 놀라운 일이 많았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판문점 회동 성사를 연일 자찬하며 북핵 문제 해결 낙관론을 편 겁니다. CNN 방송은 이번 판문점 행위, 내년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을 받아들여 내년 백악관을 방문할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Well, I just asked him outside. I said, you know what? At the right time, you're going to come over. We're going to go over there. We have a ways to go yet. 김 위원장으로선 자신의 정당성을 국제 무대에 확인시켜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위해 2020년 대선 이전 핵협상 타결을 도모할 수 있고 선거 전 중대한 외교적 성과를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익과도 맞아 떨어진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뉴욕타임즈는 새로운 북미 협상에서 미국이 북핵 동결로 만족할 수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볼턴 국가안보부 장관과 비건 대북 특별대표는 논의된 바 없다며 즉각 일축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김희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제 판문점을 떠나기 직전 문재인 대통령과 귓속말을 나눴습니다. 청와대는 이 대화 내용이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한 중요한 내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공개가 안 된 회담의 결과나 김정은 위원장의 메시지였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사실상 3차 북미 회담이 돼버린 판문점 회담을 마치고 나오는 트럼프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이 떠난 뒤 문재인 대통령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게 고마움을 표시합니다. 판문점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치고 떠나기 직전 트럼프 대통령은 뭔가 할 말이 생각난 듯 취재진을 물러나게 해달라고 요청한 뒤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들도 이 부분은 찍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두 정상이 긴밀한 대화를 나눈 시간은 40초 정도. 북미 정상회담 직후라
회담의 결과나 김정은 위원장의 이야기를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청와대는 당시 북미 정상회담에 관한 중요한 내용이 두 정상의 대화 속에 있었고 함께 걸으면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내용을 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미국 측으로부터 상세한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자유의 집에 배석했던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가장 먼저 알려주는 것이라면서 에어포스원 안에서 전화를 걸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판문점 북미 회담의 결과가 2, 3주 뒤 실무 협상을 벌인다는 것 외에는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전한 귓속말 속에도 이번 회담에 중요한 성과가 담겨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호입니다. 북한 매체도 북미 정상의 판문점 상봉을 대대적으로 보도하며 향후 북미 회담의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함께 등장한 사진도 여러 장 게재했습니다. 멈춰선 남북 관계에도 훈풍이 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김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북미 정상의 판문점 회동 소식을 하루 만에 주민들이 보는 텔레비전과 신문에 대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으로 전격적인 만남이 성사됐고 사상 처음으로 미국 현직 대통령이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 영토를 밟는 사변이 일어났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회와 갈등, 반목의 역사를 지닌 판문점에서 평화의 새 역사가 시작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두 정상이 환담을 넘어 회담을 했고 결과에 크게 만족했다고 밝혔습니다. 걸림돌로 되는 서로의 우려 사항과 관심사적인 문제들에 대하여 설명하고 전적인 이해와 공감을 표시하셨습니다. 두 정상이 돌파구 마련을 위한 생산적 대화를 재개하고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며 실무 협상 재개 소식도 전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을 부각하진 않았지만 문 대통령의 모습이 담긴 사진 10여 장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최근 대외 매체를 통해 문 대통령의 발언을 비난하고 북미 관계에 참견하지 말라며 날선 반응을 보여온 데 비하면 예상 밖의 태도입니다. 통일부는 기대감을 내비쳤습니다. 또 앞으로 북미 간 비핵화 협상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만큼 정부는 그간 해왔던 남북 간 대화 또 협력의 동력을 이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면서 하노이 회담 이후 북미 관계와 함께 덩달아 멈춰섰던 남북 관계가 이번 극적 만남을 계기로 동력을 얻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지선입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트럼프 대통령을 영접할 때 사드 반대 상징인 파란 나비 브로치를 달았다는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의 주장에 대해 터무니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청와대는 김 여사의 브로치는 경북 성주 군민들이 달았던 파란 리본과는 다른 청록색의 단순한 나비 모양이라고 반박하면서 브로치 사진도 공개했습니다. 앞서 민 의원은 자신의 SNS에서 김 여사가 트럼프 대통령을 영접할 때 착용한 파란 나비 브로치는 사드 반대를 뜻하는 것이라면서 김 여사와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보다 북핵을 원하는 것이냐고 주장했습니다. 네, 이번 주는 장맛비가 주춤하고 무더위가 날로 심해지겠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도 푹푹 찌는 하루가 되겠는데요. 오늘 서울 낮 기온은 30도, 춘천은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특히 습도가 높아서 작은 일에도 짜증이 나기 쉬우니까요. 조금 여유감이 있고 통풍이 잘 되는 옷차림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서해안과 내륙 곳곳에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가시거리가 1km에도 미치지 못하는 곳이 많으니까요.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낮 동안 기온이 오르면서 안개는 걷히고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미세먼지 걱정 없이 공기도 깨끗하겠는데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30도, 대전과 광주 29도, 대구 31도가 예상됩니다. 내일은 더위 속에 경기 북부와 영서 남부 지역에 저녁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제주도는 낮 동안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 속에 주 후반에는 33도 안팎의 폭염이 찾아오겠고요. 주말에는 다시 장마전선이 북상하면서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비를 뿌리겠습니다. 지금까지 YTN 야외 스튜디오에서 박현실입니다.
일본 정부가 우리 기업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그간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반발해온 일본이죠. 사실상 보복 카드를 꺼내든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황보연 특파원입니다. 사상 최대 규모의 G20 정상회의를 공동 성명으로 마무리한 아베 일본 총리. 보호무역에 반대한다는 표현에 강력히 반대한 미국을 배려해 자유와 공정과 무차별이라는 단어로 오사카 G20을 규정했습니다. 自由、公正、無差別、こうした自由貿易の基本的原則を今回の G20 では明確に確認することができました。 하지만 이렇게 언급한 지 만 하루도 안 돼 한국에 대한 경제 제재를 단행하기로 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가 나왔고 또 하루 만에 일본 정부가 공식 발표했습니다. 제재의 핵심은 일본 기업이 한국 기업에 반도체 재료 등을 수출할 때 규제를 이전보다 엄격하게 한 것. 일본 기업이 만드는 반도체 공정 등의 세계 핵심 재료를 한국에 수출할 때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을 바꾼 겁니다. 당장 4일부터 시행되는데 이런 재료들을 수입하는 한국 업체들은 원활한 재료 조달이 어렵게 돼 큰 타격이 예상됩니다. 반도체와 휴대폰, 가전제품 등을 주로 생산하는 삼성과 LG 등 한국 대표 기업들에 적지 않은 피해가 있을 거라고 일본 언론은 예상합니다. 제재는 이게 다가 아닙니다. 일본 정부는 이른바 믿을 만한 국가를 백색 국가로 지정해 이들 나라의 고성능 전자, 통신 물품을 수출할 때 행정 편의를 봐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백색 국가로 지정돼 있지만 여기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일 간 신뢰관계에 문제가 생긴 만큼 기존 제도를 바꿀 필요가 있어 내린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今回の見直しは適切な輸出管理制度の運用を目的としたものであります。対抗措置ではありません。 하지만 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해 일본 정부가 보복 조치를 여러 차례 경고해왔고 우리나라만을 겨냥해 제재를 가한 점으로 미뤄 이번 경제 제재는 보복 조치임이 분명해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황보열입니다. 일본 정부의 발표에 우리 정부도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하겠다고 밝히는 등 대응 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병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소재 수출 규제를 발표하자 우리 정부는 오전부터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비공개 경제관계 장관협의체인 녹실회의에 이어 산업부 장관 주재 회의를 열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특히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를 비롯해 필요한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제한 조치는 우리나라의 대법원의 판결을 이유로 한 경제 보복 조치이며 상권 분립의 민주주의 원칙에 비추어 상식에 반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또 수출 제한 조치는 WTO 협정상 금지될 뿐만 아니라 지난주 일본이 의장국으로서 개최한 G20 정상회의 합의 정신과도 배치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산업부 차관 주재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계 관계자와 긴급 대책 회의를 갖고 수급 상황 등을 긴급 점검했습니다. 국내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계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지목한 3개 품목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의 핵심 소재로 일본 의존도가 높아 업계에서는 큰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우리가 받을 충격을 최소화시키면서 장기적으로 국산화율을 재고화하는 기회를 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국내 반도체 업체가 애플의 주요 부품을 납품하고 있어 한국 기업의 생산 차질이 장기화할 경우 애플도 타격을 입게 돼 미국 등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반면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내 반도체 업체가 감산에 돌입하면 공급 과잉이 점차 해소돼 반도체 가격이 바닥을 탈출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일각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YTN 박병헌입니다. 여야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겨냥해서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한 데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면서 정부의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의 비밀로 일본 정부가 경제 보복 조치를 하는 건 국제사회 인권과 양심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정부에는 일본 측의 부당한 조치에 단호히 대응해달라며 산업계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 민경욱 대변인은 일본 정부의 근시안적 결정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면서도 우리 정부의 통상외교는 대체 어디로 시종되느냐며 외교 당국을 비판했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우리나라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 일본 정부를 비난하면서 한일 관계가 악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중국인민일보 자매진 환구시보는 일본이 미국에서 배워서 한국에 대해 무역 제재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환구시보는 또 한국이 일본의 2차 대전 당시 징용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무역 제재를 하는 것이라며 삼성과 LG가 잠재적인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이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교육당국은 파업 미참여 인력 등을 활용해 공백을 메운다는 계획인데 노조 측의 막판 협상도 제안했습니다. 권호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들이 학교 비정규직 파업 대응을 위해 머리를 맞댔습니다. 우선 급식과 돌봄 문제는 파업 미참여 인원을 활용해 공백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급식이 곤란할 경우 도시락과 김밥, 빵 등으로 대체하거나 집에서 도시락을 싸오게 하고 필요할 경우 단축 수업 등 학사 운영 조정에도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돌봄 교실 공백과 관련해서는 학부모 사전 안내를 통해 귀가 가능한 학생을 파악하고 업무 대행자와 근무주를 편성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대체급식 제공 또는 개인별 도시락 지참 등의 대안을 마련 시행하고 방과 후 돌봄 운영에도 차질이 없도록 시도교육청별 학교별 여건에 따라 파업 미참여 인력을 배치하는 등 돌봄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당국은 각 시도교육청에 긴급 상황실을 설치해 상호 한 라인을 구축하는 한편 파업을 막기 위한 막판 협상을 비정규직 연대회의에 제안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사흘간 파업에 5만 명 이상이 참가할 것이라며 압박을 강화했습니다. 연대회의는 정규직화와 처우 개선 의지가 없는 정부와 시도교육청이 비정규직 학교 노동자를 파업으로 내몰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파업을 어떻게든 막아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하지 않고 예산 타령하고 학교 비정규직과 교육공무직 본부 노조 등이 속해 있는 연대회의 조합원은 9만 5천 명입니다. 전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의 66%인 이들이 파업하면 급식과 돌봄교실 운영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2017년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1만 5천 명이 파업했을 당시에는 1929개 초중고의 급식이 중단됐습니다. YTN 근호진입니다. 61년 만에 첫 총파업을 예고한 전국 우정노조의 쟁의 조정 기한이 오는 5일로 다시 연장됐습니다. 우정사업본부와 우정노조는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3차 조정회의에서 쟁의 조정 기한을 한 차례 더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5일 오전에 열리는 4차 조정회의마저 결렬되면 우정노조는 예정대로 6일 출정식에 이어 9일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입니다. 어제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불꽃과 함께 시커먼 연기가 치솟았습니다. 전기가 끊기면서 발생한 일인데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나연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철소에서 나온 연기가 하늘을 온통 시커멓게 뒤덮습니다. 어찌나 짙은지 굴뚝마저 가려서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연기 밑으로는 시뻘건 화염도 치솟습니다. 사고가 난 것은 아침 9시쯤. 뭔가 터지는 소리에 놀란 주민이 119에 신고하는 소동까지 벌어졌습니다. 15분쯤 있다가 쿵 하고 소리 나더라고요. 터지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는 좀 더 연기가 더 많이 나고 쿵 소리 때문에 조금 놀라긴 했죠. 변전소 차단기를 수리하다가 전기가 끊기면서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굴뚝 비상 밸브가 폭발을 막기 위해 스스로 열려 안에 있던 가스가 타면서 화염과 연기가 나온 겁니다. 정전 원인이던 제철소 내 변전소는 사고 30여 분 만에 복구됐습니다. 그러나 정전 여파로 용광로 5기가 모두 가동이 중단됐다가 한 기만 정상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력은 복구됐으니까 전체 설비에 대해서 혹시 피해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정상적으로 조업을 정상적으로 돌리는 건 지금 이제 해야죠.
영산강 유역환경청은 사고로 나온 가스에 유해 성분이 들어있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나인호입니다. 고유정의 의붓아들 의문사 사건을 수사 중인 충북경찰이 제주에서 고 씨를 상대로 대면 조사를 벌였습니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프로파일러를 포함한 수사관 7명을 제주로 보내 고 씨 의붓아들 변사 사건과 관련해 고 씨를 10시간 동안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팀은 제주구치소에서 고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만나 의붓아들 사망 경위 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였습니다. 민감용 경찰청장이 YG의 성접대 마약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경찰의 명예를 걸고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 청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오래전 사안이고 증거를 찾아야 해 더디어 보일 수 있지만 의혹이 남으면 안 된다고 수사진을 계속 독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YG의 압수수색 가능성에 대해선 사건 관련자들이 혐의를 부인해 범죄 관련성을 찾아가고 있다며 압수수색 영장을 받을 요건이 되면 강제 수사를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여야 교섭단체 3당 합의로 국회 정개특위 위원장 자리를 내주게 된 정의당은 연일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더는 정부 여당을 돕는 일이 없을 거라는 얘기까지 나왔습니다.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공고해졌던 여야 4당 공조가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최기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수당의 횡포다, 예의가 아니다, 떼쓰기에 끌려다닌다. 정의당이 하루 새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쏟아낸 발언입니다. 정의당은 범진보 개혁전선이 무너질 수도 있다면서 위원장 자리를 넘기지 않으면 여당을 협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아무리 목마른다고 해서 구정물 마시지 않습니다. 서로 실수로 구정물을 마셨다면 당장 토해내는 것이 상식입니다. 바른미래당 역시 민주당이 정의당에 양보하는 것이 맞는다며 힘을 보탰습니다. 민주당에서 정개특위위원장을 맡고 그것을 심상정 위원에게 다시 양보하는 결단을 보여주시고요.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정의당과 사전교감은 물론 직간접적 협의가 있었다며 해명했지만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선거법 개정안이 논의되는 정개특위와 공수처법 등이 쟁점인 사개특위 가운데 어떤 걸 택할지 당내 의견 수렴 절차도 남아있어서 이인영 원내대표 리더십은 다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에 보도된 걸 보니까 팽팽하다. 그래서 저도 팽팽한 걸로 생각하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특위를 둘러싼 여야 신경전이 팽팽한 상황 속에 넉 달 만에 한자리에 모인 국회의장과 여야 5당 대표는 덕담 대신 신경전을 펼쳤습니다. 한국당은 예결위원장을 비롯한 한국당 목 상임위원장을 하루빨리 선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의 완전한 정상화를 위해서는 여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사건, 은폐 조작 의혹 국정조사와 교과서 무단 수정 사건 진상규명 등을 쟁점화하면서 또 다른 대치 전선이 생길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오늘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5당의 싱크탱크 수장들이 오찬을 겸해 만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합니다. 이번 회동에는 문희상 국회의장과 박진 국회 미래연구원장을 비롯해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김세연 여의도연구원장, 홍경준 바른미래연구원장, 천정배 민주평화정책연구원장, 김정진 정의정책연구소장 등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임시국회 문을 연 여야가 세부 의사 일정에 합의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원내대변인은 내일 더불어민주당을 시작으로 사흘 동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대정부 질문은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열기로 했습니다. 앞서 여야 3당은 지난달 24일 합의 당시 어제부터 여야 교섭단체 연설을 시작하기로 했지만 한국당의 국회 정상화 합의문 번복 사태 이후 다시 여야 3당이 합의하면서 의사 일정이 조정됐습니다.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를 속여서 현금을 가로채 달아나려던 40대가 마침 현장을 지나가던 강력팀 형사에게 붙잡혔습니다. 27년 베테랑 형사의 직감은 남달랐습니다. 김대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앞. 한 남성이 흰 봉투를 가방 안으로 주섬주섬 챙겨 넣으며 자리를 뜹니다. 잠시 뒤 반대편 차선에서 검은색 경찰 승합차가 멈추고 연이어 내린 4명의 경찰관이 이 남성에게 무언가를 계속 묻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차량에 태워 경찰서로 향합니다. 보이스피싱 전달책 A씨가 현행범으로 붙잡힌 겁니다. 피해자를 속여 현금 2천만 원을 가로채 달아나려다가 우연히 현장을 지나던 27년 경력의 강력팀 형사에게 그야말로 딱 걸렸습니다. 젊은 여자가 나이 먹은 남자한테 돈 봉투를 건네는 것을 확인하고 직감적으로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가서 검문을 해서 검거가 된 겁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달 21일부터 사흘간 검찰을 사칭해 모두 3차례에 걸쳐 4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은행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이용됐다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금융당국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며 현금을 갖고 오도록 유도했습니다. 가짜 사이트를 만들어서 저한테 확인을 시켜주고 어플을 통해서 또 한 번 더 확인을 시켜주면서 경찰은 A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사용된 계좌를 압수해 다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범죄인 인도 법안으로 촉발된 홍콩 시민들의 분노가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홍콩 주권 반환 22주년이었던 어제도 대규모 시위가 열렸습니다. 특히 일부 시위대가 입법회 건물에 진입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도 벌어졌습니다. 박희청 기자입니다. 홍콩 주권 반환 22주년 기념일을 맞아 홍콩 주민들이 대규모 시위에 나섰습니다. 일부 강경 시위대는 국회격인 입법회 건물 진입을 시도했습니다. 건물을 둘러싼 금속 펜스를 떼어내고 유리창을 깬 시위대는 현지 시각 어젯밤 9시 입법회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대회의실을 점거한 시위대는 스프레이로 벽에 걸린 홍콩 자치정부 상징물을 훼손하고 구호를 썼습니다. 연단에는 옛 영국 식민지 시절 홍콩 깃발이 내걸렸고 역대 행정장관 초상화가 훼손됐습니다. I'm deeply worried that if the government still does not respond to the demands of the protesters in a political way, there will be a violent crackdown. 당국의 퇴거 요청에도 점거가 계속되자 3시간 뒤 경찰이 입법회 진입을 시도했고 시위대는 충돌을 피해 입법회를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건물 밖에서 체류액을 쏘는 경찰과 시위대 사이에 충돌이 벌어졌고 경찰은 1시간쯤 지난 뒤 입법회 건물 대부분을 장악했습니다. 갈수록 시위가 격화되면서 2014년의 우산혁명처럼 장기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습니다. Well, I think this is going to go on for a real long time if the government does not withdraw the bill completely and does not express or have any actual plan to rebuild the communication between the people and its regime. 평화로웠던 시위가 입법회 점거 등과 같이 과격화되면서 그동안 수세에 몰렸던 정부에 역공의 빈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YTN 박기천입니다. 중국 북부 네이멍구 자치구에서 백두산 관광객을 태운 관광버스가 트럭 2대와 충돌하면서 화재가 발생해서 6명이 목숨을 잃고 38명이 다쳤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사고 관광버스가 지난달 30일 오후 네이멍구 아얼산시 부근 간선도로를 달리던 중 먼저 충돌한 트럭 2대와 잇따라 부딪히면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사고로 관광객과 버스기사 등 6명이 숨지고 트럭 운전사 2명을 비롯해 38명이 다쳤다고 중국 매체들이 보도했습니다. 한국 기업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에 우리 정부는 즉각 일본 대사를 불러 항의하고 세계무역기구 WTO 제소 등의 대응 조치와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당 제품 대일 의존도가 높은 업계는 타격을 우려하면서도 일본의 일방 조치에 대비해 수입선 다변화와 국산화 개발 등을 추진해왔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자유한국당은 후보자 가족들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요구했고 민주당은 황교안 대표를 증인으로 세우자며 맞섰습니다.
공방 끝에 윤 후보자가 전 용산 세무서장 비리 혐의 사건의 처리에 연루됐는지와 윤 후보자 부인의 투자 적절성 문제 등을 따지기 위해서 증인을 최대 5명 부르기로 합의했습니다. 용역업체 소속에서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된 도로공사 요금 수납원들이 본사 직접 고용을 촉구하며 고속도로 요금 소위 고공농성과 노숙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사측이 직접 고용에 난색을 보여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화그룹이 경기도와 함께 첨단 업종 육성을 위해서 6천억 원을 들여 만든 화성 바이오밸리에서 오폐수를 흘려보내는 관로 곳곳이 하자투성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업체는 결함을 모두 보수했다고 밝혔지만 현장 취재 결과 그마저도 엉터리였습니다.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하고 있는 일본 정부가 반도체 제조 등에 필요한 핵심 재료의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하며 본격적인 보복에 나섰습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한국에 대한 수출 관리 규정을 개정해 반도체 등의 제조 과정에 필요한 세계 품목의 수출 규제를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제산업성은 이번 조치에 대해 양국 간 신뢰관계가 현저히 훼손됐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고 교도통신은 전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이번 조치로 한국 대표 기업인 삼성과 LG 등에 큰 피해가 예상된다면서 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실상 보복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발표에 대해 국내 관련 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출 규제 대상에 오른 세계 품목은 한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에서 핵심 소재이고 대일 의존도도 높아 업계에서는 큰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반도체 업계는 기본적으로 이번 조치가 경제 문제가 아니라 일제 징용자 배상 문제를 둘러싼 외교 문제로 시작된 사안이어서 해결에도 외교적 해법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곤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일본의 발표 직후 외교부는 즉각 주한 일본 대사를 불러 항의했습니다. 과거사 갈등이 경제 문제 등 전방위로 확대될지 모른다는 우려에 정부는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한현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외교부 청사 지하 주차장에서 일본 국기를 단 차량 한 대가 올라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에 외교부가 즉각 주한 일본 대사를 부른 겁니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은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 일본 대사에게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항의하고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일본의 보복 조치 관측은 꾸준히 나왔지만 이처럼 신속하게 진행될지는 우리 정부로서도 예상치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사카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일 외교장관이 회동했지만 관련 언급은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일단 일본의 이 같은 조치가 한국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일본의 맞대응 카드를 꺼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외교 당국으로서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준비를 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보복 조치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일본이 이번 조치에 대해 강제징용 갈등에 따른 보복임을 분명히 한 점이 고민입니다. 역사 갈등이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로 확산할 경우 한일 관계에 미칠 후유증이 크다는 점에서 정부가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습니다. YTN 한현입니다. 정부는 WTO 제소를 비롯한 대응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성인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수출 상황 점검회의에 앞서 일본 정부가 발표한 수출 제한 조치는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한 경제 보복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또 수출 제한 조치는 WTO 협정상 원칙적으로 금지될 뿐 아니라 지난주 일본이 의장국으로 개최한 G20 정상회의 선언문의 합의 정신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습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더운 하루가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낮 동안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30도, 의성은 32도까지 오르면서 대부분 지역이 30도 선을 웃돌겠습니다. 현재 위성 모습입니다. 남해안과 제주 지역은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고요. 서해안과 내륙 쪽으로 안개가 좀 짙게 끼어 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곳곳에 짙은 안개가 이어집니다. 낮은 안개와 구름이 걷히고 전국에서 맑은 하늘을 보이겠고요. 공기도 비교적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자외선에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릅니다. 외출하실 때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시고요. 양산이나 모자도 챙겨 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시각 기온은 어제 아침과 비슷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이 20.8도, 대구 19.6도를 보이고 있는데 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오릅니다. 서울 30도, 춘천은 32도, 대구와 안동, 강릉 모두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내륙 지역은 장맛비가 쉬어가면서 무더위가 점점 심해지겠습니다. 금요일에 서울 낮 기온은 33도까지 오르면서 폭염특보가 내려질 가능성이 있겠고요. 장마 전선은 내일 제주에 비를 뿌린 뒤 남아있다가 토요일쯤 다시 북상해 남부 지역에 장맛비를 뿌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역사적인 판문점 해동 다음 날 남북 접경 지역에는 활기가 돌았습니다. 특히 접경 지역 주민들은 마치 통일이 성큼 다가온 것 같다며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녘 땅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오두산 통일전망대. 카메라에 잡힌 북한 주민 10명은 농사일에 한창입니다. 평소와 다름없어 보이는 북측과 달리 남쪽 접경 지역엔 활기가 가득했습니다. 역사적인 남북미 정상회동이 이루어진 판문점에서 10km 떨어진 임진각. 평일인데도 관광객들이 붐볐습니다. 뜻하지 않게 트럼프 대통령하고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위원장하고 만나서 오늘 그런 거 기념하기 위해서 또 우리 지인들하고 함께 와가지고 가족 단위 관광객부터 실향민 2세대까지 한 발이라도 더 가까이에서 성큼 다가선 평화를 느껴보기 위해서입니다. 애들도 뭐 물어보잖아요. 뭐 저게 판문점이 뭐고 그러면 시간이 날 때 뭐 그래 가족들끼리 뭐 그래 지금 올 수 있는 데는 임진각뿐이 없으니까 바로 이제 통일이 멀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 아버님은 실향민이신데 아버님 생각도 나고.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다시 맘을 졸였던 접경 지역 주민들도 모처럼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하루 전 TV를 통해서 느꼈던 흥분이 여전히 가시질 않습니다. 저 민통선에 살던 사람들은 긴장하고 살다가 이제는 긴장 안 하고 편안히 통일이 되는 기분으로 살고 있는 거죠. 북녘 땅을 지척에 두고 삶의 터전을 지키고 있는 접경 지역 주민들과 한달음의 임진각으로 달려온 시민들 모두 평화의 불씨가 계속되기를 기원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남북미 정상의 사상 첫 판문점 회동에 여야 모두 한 목소리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를 기대하는 역사적 만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보수 야당은 우리나라가 배제된 북미 간 회담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역사적인 남북미 새 정상의 판문점 회동 이튿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회의실에 평화 담대한 전진이란 문구가 적힌 대형 현수막을 내걸며 평화 분위기 조성에 나섰습니다. 이제 한반도 평화를 향한 이정표가 세워졌다며 정부 여당이 이번 성과를 발전시켜 새로운 평화 번영 시대를 열어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북미 정상이 신속히 회동할 수 있었던 것은 강력한 한미 동맹을 바탕으로 한 남북미 정상 간 신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연일 문재인 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판하던 자유한국당도 남북미 정상 만남의 역사적 의미를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북핵 폐기라는 본질적인 목표를 이루기까지는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며 북한의 태도를 바꾸도록 설득하는 게 우선이라며 문 대통령의 역할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한미 양국이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앞으로의 협상에서 우리의 자리가 더욱 좁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인 우리 정부가 회담에서 배제된 점을 지적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운전자로 시작해 중재자를 자처하더니 이제는 개그로 전락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바른미래당은 북미 정상의 대화 재개에 환영하면서도 대한민국 영토 안에서 이뤄진 회담에서 우리 대통령은 역할도 존재도 없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오늘 중심은 북미 간의 대화라며 조연을 자처했지만 한반도 문제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한국이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한반도 평화의 획기적인 진전이라며 불신과 갈등을 넘어 한반도 성공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이번 만남을 환영했습니다. YTN 차정민입니다. 다음 주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여야의 신경전이 이어졌습니다. 한국당은 윤 후보자의 가족들을 증인으로 불러야 한다고 요구했고 민주당은 황교안 대표를 증인으로 세우자며 맞섰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계획 등을 논의하는 국회 법제사법위 회의는 시작부터 뜨거웠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13명에 이르는 증인을 불러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채택 거부로 사실상 청문회 무력화에 나섰다고 비판했습니다. 증인 채택 제대로 안 하고 그러면 청문회 뭐하러 하는 거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청문회 안 하고 싶다. 이렇게밖에 저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자질 검증의 장이 돼야 한다면서 신상 털기와 망신 주기로 정치적 이익만을 도모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맞받았습니다. 입증하기 어려운 문제로 흠집을 내고 또 민간인 증인들을 불러 세워서 망신을 주고 마치 일부의 황색 언론들에서 한 것과 같은 각종 의혹을 두고도 부딪혔습니다. 한국당은 윤석열 후보자와 검찰 내에서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진 윤대진 법무부 검찰국장의 형 윤모 전 세무서장의 뇌물수수 사건의 무혐의와 관련해 부당한 개입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고 결국 검찰 권력이 배후에 있었기 때문에 무혐의가 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후보자가 정말 같이 또 골프도 쳤고 변호사도 소개해줬다 그러고 민주당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난 부분을 다시 증인으로 부르는 건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인권 침해라고 반박했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이 되면서 계속 어떻게 보면 의혹들에 대한 이야기가 다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후보자가 없는 상황에서. 또 부인 주관 미술전시회의 대기업 협찬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장이라는 남편의 지위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것을 두고도 충돌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내노라는 대기업들이 이 전시회에 상당한 협찬을 하고 있습니다. 혼인했다는 것 자체만 가지고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다 가려지고 다 윤석열 후보자 때문에 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좀 잘못된 판단이다. 결국 여야는 공방 끝에 윤모 전 세무서장 관련 사건과 부인의 비상장 주식 거래 특혜 의혹 등에 대해 최대 5명의 증인을 부르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증인 채택 단계부터 치열한 신경전을 벌인 여야는 예정대로 오는 8일에 열리는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또다시 거세게 맞붙을 전망입니다. YTN 우철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북한 선박 삼척항 입항 사건에 대한 정부 부처의 은폐 축소 의혹에 대해서 공동으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국당 백승주, 바른미래당 하태경 간사는 양당 원내대표를 포함한 의원 135명의 동의를 받아서 국회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습니다. 앞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 경계가 무너진 사건으로 상임위 차원에서는 진실규명이 부족하다고 설명했고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청와대 차원의 은폐 조작 의혹이 불거지는 만큼 국정조사는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중부전선 비무장지대에서 미확인 항적이 포착돼 전투기까지 긴급 출격했지만 새떼였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어제 오후 1시쯤 공군 레이더에 중부전선 DMZ 4.5km 상공에서 알 수 없는 물체가 남쪽으로 날아오는 게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군 당국은 KF-16 전투기 등을 대응 출격시키고 우발 충돌 방지를 위해서 오후 2시 40분쯤엔 북측에 통지문도 발송했습니다. 군 관계자는 그러나 KA-1 훈련기 조종사가 레이더의 항적을 따라잡고 보니 새떼 20여 마리가 날아가는 걸 눈으로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고유정이 범행 37일 만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아직 전 남편의 시신은 찾지 못한 상태죠. 검찰은 고유정의 계획적인 단독 범행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유정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한 달 넘게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고유정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고유정에 대해 살인과 사체 손괴, 사체 은닉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고유정이 미리 준비한 졸피뎀을 음식물에 희석하여 전 남편에게 먹이고
반수면 상태에서 흉기로 찔러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현 남편과의 결혼 생활에 대한 우려와 전 남편 사이의 아들 양육 문제 등이 범행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진술을 거부하는 상황이어서 세세한 진실 규명에는 한계가 있었으나 객관적인 관련 증거를 확보 및 분석하여 범행 동기와 방법을 규명하는 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범행 동기는 규명하지 못했습니다. 조사 첫날부터 모든 진술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고유정이 진술 거부로 일관하다가 이후에는 기억이 정리되지 않아 진술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자에 대하여 최소한의 도리를 다하는 것은 진실을 밝히는 것이 유일한 방법임을 촉구하면서 진술할 것을 설득하였으나 피고인은 계속하여 진술을 거부하였습니다. 휴대전화 사용 내역과 범행 도구 준비,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단독 범행으로 결론지었습니다. 고유정이 시신을 버린 장소는 여객선과 김포 아파트 주변 두 곳으로 추정되며 아직 찾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와 함께 고유정이 검색 단어 가운데 성폭행 관련이 있는데 전 남편의 성폭행을 막으려 하다 발생한 우발적 범행임을 주장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확보한 압수품 가운데는 혐의를 입증할 범행 도구 등 주요 증거가 있다면서 고유정에게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YTN 유종민입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어제 발생한 정전 사고로 고로 5기 가운데 4기가 멈춰서 쇳물 생산이 5만 톤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양제철소 측은 정전으로 5만 톤가량 쇳물 생산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철강 반제품 재고가 충분해 완제품 생산에는 차질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광양제철소는 가동이 중단된 고로 4기에 대한 정밀 점검을 통해 안정성이 확보되면 오늘쯤 고로를 재가동할 계획입니다. 학교 비정규직 연대 파업을 하루 앞둔 오늘 교육당국과 비정규직 연대회의 간 막판 협상이 열릴지 주목됩니다. 교육부는 어제 박백범 차관과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연 뒤 파업을 막기 위해 연대회의 측에 재협상을 긴급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별도로 제안이 무산돼 총파업이 진행될 것에 대비해 오늘 오후 파업에 참가할 예상 인원을 집계한다는 계획입니다. 교육부는 예상 파업 참가율을 바탕으로 식단 간소화나 빵이나 우유 등으로 대체 식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도로공사 요금 수납원들이 본사에 직접 고용을 촉구하며 고공농성과 노숙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사측은 직접 고용에 난색을 보이고 있어서 햇밥 마련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경국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속도로 요금소 위에 천막과 플래카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요금 수납원들이 본사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에 나선 겁니다. 수납원들은 또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연 뒤 행진을 시도하다 경찰과 충돌하기도 했습니다. 도로공사가 자회사를 통해 수납 업무를 맡긴 첫날 곳곳에서 반발이 잇따른 겁니다.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방침에 따라 용역업체 소속 수납원들은 자회사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하지만 전체 6,500여 명 가운데 1,400명은 이를 거부하고 본사 정규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일해도 고용 보장이 확실하지 않아 비정규직이나 다름없다는 주장입니다. 직접 고용에 대한 안은 하나도 없고 그냥 무조건 자회사로 수납원들을 한 명도 남김없이 보내겠다라는 해고가 밥 먹듯이 일어나는 이 상황에서 자회사는 저희가 인정할 수도 없고. 이에 대해 도로공사 측은 본사 사장이 자회사 대표를 맡기로 했고 정년 연장과 임금 인상 등을 통해 고용 안정을 보장할 수 있다며 맞서고 있습니다. 80%를 넘어선 하이패스 사용률과 자동 수납 체계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외주 용역사에서 받던 임금의 30%를 인상을 해주겠다.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을 해서 고용의 안정성을 확보하겠다. 도로공사는 또 농성 비참여자들과 퇴직자 등이 요금 징수를 맡고 있어서 운전자들의 요금소 이용엔 큰 불편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경국입니다.
한화그룹이 경기도와 손잡고 의료와 화학 등 첨단 업종을 육성하겠다며 사업비 6천억 원을 들여서 화성 바이오밸리를 조성했습니다. 그런데 YTN 취재 결과 오폐수를 흘려보내는 관로 곳곳이 하자투성이었습니다. 금이 가거나 심지어 이음부가 깨져 있기도 했습니다. 먼저 이영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도 화성의 바이오밸리. 지난 2016년과 17년 준공전에 촬영한 관로 영상입니다. 구멍난 오수관에서 물이 뿜어져 나오고 여기저기 훼손된 관로 아래엔 물길마저 생겼습니다. 콘크리트 우수관 상태는 더 심각합니다. 이음부는 쩍 벌어지다 못해 깨져 떨어져 나갔고 곳곳에 생긴 금은 끝간대를 모르고 이어집니다. 하자 점검에서 온통 불량이 발견된 겁니다. 크랙이 진짜 저도 그렇게 있는지까지는 잘 몰랐거든요. 근데 들어가서 보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있고 침입수가 많은 상태고 찢어진 데가 많이 나와서 제가 일단 보고를 드렸거든요. 시공사는 한화건설, 실제 관로 설치는 협력업체가 맡았습니다. 경기도는 2017년 4월 조건부 준공 인가를 내줬습니다. 일단 기반 시설을 운영해보고 문제가 생기면 한화건설이 보수를 책임지라는 겁니다. 어느 기관에서도 이거 다 20기를 하나하나씩 다 들여다보면서 검증하진 않아요. 근데 운영을 해봐야 얘네가 이게 제대로 설치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에 대해 한화건설은 지자체의 보완 요청에 따라 보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네, 한화건설은 공사 완료 직후 드러난 관로 결함을 모두 보수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공사 관계자는 금간 곳에 붓으로 시멘트를 살짝 바르기만 하는 등 엉터리 작업이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어서 김대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화 측은 관로 하자를 해결했다며 이제 큰 문제는 없다고 장담했습니다. 전면적으로 다시 재처리를 다시 다 했고요. 그다음에 있는 부분에서 이음부나 하자 부분에 대한 보수를 다 했어요. 하지만 YTN 취재 결과는 달랐습니다. 취재진이 관로조사 업체와 함께 내부를 촬영했더니 여전히 엉망이었습니다. 찢어진 오수관 틈으로 물이 드나들면서 토사가 밀려나 이미 일부 구간은 치마로 인한 높낮이 변화가 의심되는 상황이고 우수관의 이음부와 접합 불량, 크랙도 여전했습니다. 접합부 이격된 게 많아요. 근데 보수는 했다고 올해 이제 한 3월에서 4월 정도 왔거든요. 자기들은 보수했다 그랬지만은 수적으로는 이격 이런 게 그대로 나오거든요. 보수 안 된 게 보이거든요. 제대로 보수한 게 맞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데 대충 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세멘트로 이렇게 붙이를 해줬죠. 화장한다고 보면 돼요. 보수한 것처럼 보이니까. 관을 잇는 이음부 보수도 부실하긴 마찬가지였습니다. 빠졌을 때 그냥 내버려뒀다가 나중에 저희들이 이제 발견을 하면 그 상태로 이제 제출을 못하니까 잘라내기만 하죠. 원래는 안 보이게.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보수한 탓에 문제는 계속됐고 YTN이 최근 현장 점검을 나갔을 때도 추가 보수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크랙이 가 있거나 해서 그쪽으로 물이 밖으로 샌다거나 그런 상황이에요. 하자 보수를 끝냈다던 한화 측은 입주 기업이 사용하다 문제가 생겨 추가 작업을 했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이달부터 서울 사대문 안에는 배기가스 5등급 차량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당분간 시범 운영하고 오는 12월부터는 과태료 25만 원이 부과됩니다. 유충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청운동으로 넘어오는 터널 입구에 단속 카메라가 설치됐습니다. 배기가스 5등급 차량이 지나가면 곧 교통정보센터로 신호가 연결됩니다. 이어 10초 안에 운전자에게 통행 제한 차량임을 알리는 문자 메시지가 전송됩니다. 사대문 안에 5등급 차량 통행을 제한하기 위해 서울시가 가동에 들어간 교통 시스템입니다. 모두 48곳에 설치된 단속 카메라 119대와 CCTV는 센터에서 원격 운용합니다. 실제로 현장에 가지 않고 센터에서 그 시설물의 운영 상황을 파악할 수 있고요.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점도 센터에서 직접 해결이 가능한 IoT 기술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단속구역인 녹색교통지역은 청운 효자동 등 종로구 8개 동과 명동 등 중구 7개 동입니다. 대상 차량은 전국 247만 대로 등록 차량 9대 가운데 1대꼴입니다.
운영 첫날 8시간 만에 7,000대가 넘는 차량이 적발돼 안내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서울시는 시범 운영을 거쳐 오는 12월부터는 위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 25만 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5등급 차량 폐차 보조금을 300만 원까지 올리고 매연 저감 장치 부착도 추가 지원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노후 화물차를 이용해온 상인들은 당장 폐차하기 어렵다며 걱정하고 있습니다. 폐차하면은 뭐 지원금 주신다고 하는데 그거를 다 일일이 체크하면서 하실 분들이 시간적인 여유상도 별로 없을 거예요.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인데 대부분. 서울시는 본격 단속에 들어갈 12월 전에 의견을 모아 단속 시간 등 구체적인 계획을 보완할 예정입니다. YTN 유충섭입니다. 부산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변성빈 감독의 영화 단편영화 손과 날개가 제14회 텔아비브 국제 LGBT 영화제에서 한국 영화 최초로 국제 단편 경쟁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작품은 지체장애로 인해서 스스로 성욕을 해결할 수 없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다뤘습니다. 변성빈 감독은 이 영화는 성소수자와 장애인 이슈를 다룬 영화라며 세계 10대 LGBT 영화제 중 하나로 꼽히는 텔아비브 영화제에서 최고상을 받아서 뜻깊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맛있게 먹고 시원하게 비우고 비결이요? 역시 메이킨이죠. 변비, 복부 팽만, 식욕 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메이킨으로 유쾌 상쾌 통쾌 변변 메이킨. 신제품 여명천사. 여명천사? 정말 좋아요. 설레어준 당신이 있었기에 우리는 더 특별해질 수 있었고, 믿어주는 당신이 있었기에 우리는 더 완벽해질 수 있었고, 기대하는 당신이 있었기에 우리는 더 놀라워질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늘 변함없이 고객에 대한 더 나은 답을 찾는 대한항공이 되겠습니다.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학교 비정규직 연대 파업을 하루 앞둔 오늘 교육당국과 비정규직 연대 회의 간에 막판 협상이 열릴지 주목됩니다. 교육부는 어제 박백범 차관과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연 뒤 파업을 막기 위해 연대회의 측에 재협상을 긴급 제안했습니다. 만약 협상이 결렬돼 총파업이 진행되면 도시락, 김밥 등 대체급식과 단축 수업을 학교별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61년 만에 첫 총파업을 예고한 전국 우정노조의 쟁의 조정 기한이 오는 5일로 다시 연장됐습니다. 우정사업본부와 우정노조는 어제 오후 고용노동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열린 3차 조정회의에서 쟁의 조정 기한을 한 차례 더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정노조는 협상이 결렬되면 예정대로 9일 총파업에 돌입한다는 방침입니다. 북미 정상의 이번 판문점 회담이 내년에 재선을 노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정치적 승리가 될 것이며 김정은 위원장의 백악관 방문은 내년에 성사될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CNN 방송은 2020년 대선이라는 렌즈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 행으로 값진 정치적 승리를 얻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대선이 치러지는 내년에 김 위원장의 백악관 방문이 성사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남북미 세 정상이 만나면서 평화의 상징이 된 공동경비구역 JSA는 그동안 전쟁과 분단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권남기 기자입니다. 양복을 입은 한미 정상이 차례로 초소에 올라 북쪽을 바라봅니다. 군사 분계선에서 불과 25m 떨어진 오울렛 초소로 JSA 경비 병력이 주둔하는 캠프 보니파스의 최전방 지역입니다. 초소는 6.25 전쟁 참전 영웅 오울렛 일병. 부대는 지난 1976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때 희생당한 보니파스 대위의 이름을 빌렸습니다.
It used to be very dangerous, very dangerous. After our first summit, all of the danger went away. 공동경비구역 JSA는 전쟁 이후 가장 긴장이 팽팽한 곳으로 꼽힙니다. 지난 1953년 정전협정 체결 뒤 군사정전위원회 등을 놓기 위해 설정됐지만 도끼 만행 사건으로 준전시 상태까지 긴장이 고조되면서 남북이 갈린 각자의 경비구역이 됐고 초소엔 중화기가 반입됩니다. 5cm 높이 콘크리트 표식을 군사분계선 삼아 대치하는 상황이 수십 년째. 북한군 귀순이 있던 지난 2017년까지도 총성이 울렸습니다. 추격 및 사격을 실시하였고 저희들은 대략 40여 발 정도 사격을 한 것으로. 하지만 전쟁과 분단의 상징인 JSA도 최근 들어 변하고 있습니다. 9.19 군사합의에 따라 지뢰가 제거됐고 권총을 지녔던 경비대원들도 비무장 상태로 바뀌었습니다. 지난해 4월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손을 잡고 군사 분계선을 넘은 데 이어 이번엔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따라 북쪽 땅을 밟으며 이제는 분단의 상처를 간직한 땅이 아닌 평화의 상징으로 새롭게 각인되고 있습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전격적으로 이뤄진 이번 판문점 회동에서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이 실무 조율을 맡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윤 실장은 대북 접촉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순간마다 뒤에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입니다. 역사적인 회담을 마치고 기자들 앞에 선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배석한 양국 고위 인사들 맨 오른쪽에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이 서 있습니다. 전날까지도 확인 안 된 김정은 위원장의 판문점 행도, 윤건영 실장이 당일 아침 판문점에 가서 북미 실무 접촉 결과를 보고 확인했습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정상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미 회담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정전선언이 있은 후 66년 만에 판문점에서 미국과 북한이 만납니다. 윤 실장은 이희호 여사가 별세했을 때도 조화를 전하러 온 김여정 부부장을 판문점에서 만났습니다. 남측의 책임 있는 인사가 와달라는 북측 요청에 따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과 동행했습니다. 윤 실장이 김 부부장과 만나고 2시간 뒤 문 대통령은 순방 중이던 북유럽에서 6월 남북 정상회담을 다시 제안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6월 말에 방한하게 돼 있는데 가능하다면 그 이전에 김정은 위원장을 만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윤 실장은 지난해 3월과 9월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파견된 대북 특사단에도 포함됐습니다. 이번 남북미 깜짝 회동에서도 의전과 경호, 보도 등 실무를 조율하는 등 대북 접촉의 중요한 순간마다 마쿠 조정 역할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합니다. 이따른 외교 일정 등으로 한 달여 만에 국무회의를 주재하는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판문점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미 정상회동에 대해 설명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다시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표현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의 보복 조치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이 언급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서울 사대문 안에 있는 녹색교통진흥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통행이 제한됩니다. 서울시는 어제부터 5등급 차량의 운행 제한을 시범 운영하고 오는 12월부터 과태료를 매기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색교통지역에는 청운효자동과 사직동 등 종로구 8개 동과 소공동, 회원동 등 중구 7개 동이 포함됩니다. 마약 구매와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박유천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박 씨는 올해 초 옛 연인 황하나 씨와 함께 필로폰을 3차례 산 뒤 모두 6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박 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40만 원을 구형한 상태입니다.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부인 이명희 전 이루재단 이사장과 딸 조연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이사장에게 벌금 3천만 원을, 조 전 부사장에게는 벌금 1,500만 원을 각각 구형했습니다.
이번 달부터 해수욕장이 개장하지 않았더라도 언제든지 물에 들어갈 수 있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안전대책이 허술한 게 문제입니다. 송세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너울성 파도에 휩쓸린 남성 2명이 갯바위에 고립됐습니다. 구명조끼도 입지 않았습니다. 해경대원들이 구조에 나섰지만 강한 파도에 다가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재 남은 고립자 1명, 현재 해안가에 거의 다 도달했습니다. 먼바다 쪽으로 떠밀려가던 피서객 2명이 해경의 가까스로 구조됩니다. 모두 문을 열기 전 해수욕장에서 난 사고입니다. 더욱이 이번 달부터는 해수욕장이 개장하지 않아도 언제든 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정부가 해수욕장의 사계절 이용을 활성화한다는 이유로 법을 고쳤기 때문입니다. 문을 열지 않은 해수욕장에 들어가면 단속되거나 과태료를 내야 하는 법적 근거가 사라진 겁니다. 피서객들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위험성은 있죠. 어딜 가나 위험성은 없을 수가 없죠. 이안이나 이런 것만 없으면은 크게 문제 생길까요? 문제는 안전 대책입니다. 성수기에도 부족한 안전 요원을 1년 내내 배치하는 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개장 전 해수욕장에는 안전 요원이 없습니다. 물놀이 하다가 사고가 났을 때 그만큼 구조가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뒤늦게 여름철 해수욕장 개장 전후에 안전 요원을 연장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산 상황이나 안전 요원을 구하기도 힘든 실정이고 문제점이 많죠. 법은 바뀌었지만 당장 만족할 만한 안전 대책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당분간은 피서객 스스로 구명조끼를 입는 등 안전 수칙을 지키는 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YTN 송세혁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등산을 갔다가 실종된 70대 한인이 일주일 만에 구조됐습니다. 구조대는 LA 북부 샌게브리얼 산맥에서 73살 조모 씨를 구조해 헬기로 병원에 이송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조 씨는 일주일 동안 계곡물을 마시면서 버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요즘은 귀농 귀촌하는 젊은이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난해 새로 도입한 청년 영농 정착 지원 사업과 같은 정부 정책도 영향을 줬다는 분석입니다. 천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4년 서울의 한 기업에서 마케팅 업무를 해오다가 퇴직한 뒤 강원도 영월로 귀농한 우다령 씨. 우 씨는 사전에 정부의 귀농 정책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영농에 필요한 기술도 틈틈이 익히는 등 2, 3년간 철저한 준비를 해왔습니다. 인생 2막도 준비해야 되니까 좀 더 저 자신을 위해서 살고 싶고 또 이런 자연 속에서 늘 살고 싶은 생각들이 많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밖에 활동하면은 제 몸이 건강해진다는 걸 느낄 수 있고 그 모습을 볼 때 제가 너무 행복합니다. 우 씨는 대학 시절 봉사활동을 하다가 알게 된 이곳을 귀농 정착지로 정했고 쓰러져가는 폐가도 깔끔하게 고쳤습니다. 묵혀있던 밭 3,500여 평을 임차해 고추와 참깨 등을 재배한 우 씨는 귀농 첫 해부터 1,500만 원 가까이 매출을 올리며 순조롭게 정착했습니다. 귀농 3년 만인 작년에는 3천만 원이 넘는 매출을 올리고 손익도 순이익으로 돌아섰습니다. 이 같은 성과는 우 씨가 화학 비료와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농작물을 수확해 비싼 값에 판매했기 때문입니다. 우 씨처럼 지난 한 해 귀농 귀촌을 꿈꾸고 농촌으로 내려간 인구는 49만여 명에 달합니다.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2017년 51만 6천 명보다 다소 줄었지만 20, 30대가 절반에 가까운 49%에 달해 젊은 층이 귀농 귀촌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것은 40세 미만 젊은 층의 귀농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3년 이후에 가장 큰 규모인 1,356가구가 18년 한 해 동안 귀농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농식품부는 이처럼 젊은 귀농 귀촌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귀농 창업 자금을 당초 3천억 원에서 4,500억 원까지 늘리는 등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귀농 귀촌자 가운데 10가구 중 7가구인 72%는 1인 가구인 것으로 조사돼 귀농 귀촌을 쉽게 포기할 가능성도 큰 것으로 우려됐습니다. YTN 천상규입니다. 60년에서 120년에 한 번 개화한다는 신비의 꽃 대나무꽃이 전북 정읍시 북면의 1번 국도변에서 발견됐습니다.
정읍 시가 공개한 대나무꽃은 대나무밭을 이룬 일대 100여 그루를 누렇게 물들이면서 최근 일제히 폈습니다. 꽃은 벼가 익어서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것과 비슷한 모양인데요. 잎이 나 있어야 할 자리를 꽃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나무는 꽃을 피운 뒤 고사했다가 10여 년 뒤에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국 남자축구 사상 처음으로 피파 주간 대회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20세 이하 월드컵 대표팀 선수단과 모교에 격려금이 지급됐습니다. 대한축구협회는 20세 이하 월드컵 대표팀 선수들과 학교에 격려금을 지급하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협회는 정몽규 회장의 특별 찬조금 등으로 대표팀 격려금 6억 원과 모교 지원금 4억 원을 책정해 선수들의 모교 51곳에 지원금을 전달했습니다. 대표팀 선수들의 인터뷰 시간도 있었는데요.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이광현 골키퍼가 화제에 올랐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제 생각에는 이광현 선수가 굉장히 이제 월드컵 전에는 뭐 알지도 못하는 선수였는데 굉장히 뭐 지금 연예인병에 걸린 게 아닌가. 근데 광현이가 인스타그램 팔로우 수에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요. 뭐 조금만 더 오르면 뭐 1만이고 뭐 2만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저희 선수들이 단체 톡방이 있거든요. 거기서 전부 다 광현한테 어깨 내려라고, 거품 빠졌다고 이제 많이 말했어요. 그렇게 재밌게. 뭐 광현이 형이 그렇게 데뷔해서 첫 승 했으니까 너무 다 축하하다고 해줬고, 뭐 놀리기도 하죠. 근데 이 팀만이 아니라 어느 팀을 가도 놀리는 거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뭐 다 장난인 거 아니까. 중국 프로축구 다롄의 사령탑을 맡아왔던 최강희 감독이 선임 5개월 만에 사임했습니다. 다롄 구단은 홈페이지 공식 발표를 통해 최 감독이 개인 사정을 이유로 사임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내 최강 전북 현대를 이끌었던 최 감독은 지난해 11월 중국 텐진 팀의 지휘봉을 잡았지만 모기업이 도산하자 팀을 떠났고, 다롄 사령탑에 올랐지만 성적 부진 등으로 중도 하차했습니다. 전주 KCC의 새 사령탑으로 내정된 전창진 감독이 프로농구연맹 KBL의 징계 철회 결정에 따라 5년 만에 코트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전 감독은 인삼공사 감독 시절이던 2015년 불법 스포츠 도박과 승부 조작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농구계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승부 조작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단순 도박 혐의에 대해서도 2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최근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네, 오늘도 뜨거운 볕에 전국이 달아오르겠습니다. 낮 동안 후텁지근하겠는데요. 서울 낮 기온이 30도, 경북 의성은 32도까지 오르면서 대부분 지역이 30도 선을 웃돌겠습니다. 맑은 하늘 속에 자외선도 강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출근길에 나오실 때 자외선 차단제 꼭 바르시고요. 양산이나 모자도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하늘의 구름량은 적은 상태지만 서해안과 일부 내륙 쪽으로 안개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아침까지 곳곳에 짙은 안개가 이어집니다. 낮은 안개가 걷히고 전국에서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공기질도 비교적 깨끗하겠습니다. 오늘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단계 보이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 부산과 울산 등 일부 지역은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 아침과 비슷합니다. 서울의 기온이 21.4도, 대구 21.1도, 청주 20.1도인데요. 낮 기온은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오르겠습니다. 서울 30도, 춘천 32도, 안동과 대구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내륙 지역은 장맛비가 쉬어가면서 무더위가 점점 심해집니다. 금요일에 서울 낮 기온은 33도까지 오르겠고요. 장마 전선은 수요일쯤 북상해 제주에 비를 뿌렸다가 다시 저 남쪽으로 남하할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잠시 후 8시 굿모닝 YTN 2부가 이어집니다.